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은비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석 달 걸릴 일을 열흘 만에 AI 생산성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의 1면입니다. 이제 1월 2일, 사실상 오늘 첫 출근 새해가 시작이 됐죠. 이 매일경제는 지금 AI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이미 석 달 걸릴 일을 열흘 만에 하는 이런 업무 생산성 혁명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고난도 선박 설계 기간이 단축이 되고 콜센터 업무도 이미 80%가 대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AI 전환이 초격차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AI 네이티브 코리아를 신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신년, AI를 잘 알고 활용을 해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민주, 강선우 전격 제명, 김병기 징계 심판 요청을 했다. 라는 게 오늘 이 국민일보의 1면입니다. 어젯밤 8시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미 탈당을 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명하겠다라고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새해 첫날 1월 1일 휴일이었었죠. 휴일 저녁에 긴급하게 모여서 제명까지 했다라는 거 그만큼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더불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갑작스럽게 수위가 훅 올라간 수위 높은 결정을 내놓은 요 대응 잠시 뒤에 제가 대담으로도 좀 찬찬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위기의 오세훈, 장동혁 공개 직격, 범보수 통합하라. 라는 얘기 어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직접 바로 앞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범보수 통합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됩니다. 라고 직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여기 나와 있죠. 초박빙 여론조사에 공세를 한 거 아니겠느냐. 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제 신년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주자들은 다 이 초박빙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위기의 오세훈 지금 직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마침 또 그 정원호 구청장을 어제 현충원에서 오세훈 시장 맞닥뜨렸습니다. 그 모습까지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 방중합 시진핑 청구서 대만 문제 중국 지지해달라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날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우리 조현 외교부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거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만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만 문제 이거 중국 지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통화해서 얘기했어요라고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거 이거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장 내일 모레 중국의 국빈 방문을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고심이 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미, 한국 정통망법 우려, 통상 갈등 조짐까지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어제 미 국무부가 이 한국의 정보통신망 개정안법, 그러니까 저희 쉽게 얘기해서 일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면 이 최대 5배까지 이 징계를 한다, 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라는 법인 건데 여기에 통과에 대해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들도 여기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우려가 좀 듭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 통상 갈등까지 번지는 거 아니야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인공기 보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옆에 딸 주애죠. 어제 1월 1일 신년 이 인사회에서 신년 경축 공연에서 같이 온 모습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뭐 귓속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주애 양 사실
둘 나이가 13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빠 볼뽀뽀도 하는 이런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직접 공개가 됐어요. 네. 이전에 아빠 얼굴 양손으로 잡고 뭐 얘기한 이런 모습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지만 볼뽀뽀를 하는 거는 처음이죠. 근데 이 신년 경축 공연에 이어서 또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뭘 공개를 했느냐. 이 김정은 부부 그리고 딸 주혜양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 한눈에 가장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주혜양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같이 참배를 한 것도 처음인데 심지어 가장 가운데 중앙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도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수산 태양궁전이 어떤 곳이냐. 북한 체제 정통성을 지금 상징을 하는 곳이죠. 왜? 김정은 일가 3대 세습 무상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김정일 둘 다 이 시신이 안치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우상화의 상징적인 곳이다. 근데 여기를 지금 참배를 가면서 주혜양을 같이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윤영걸 대표님 사실 보면 같이 참배를 처음으로 간 것도 이슈입니다만 사진에 보면 직접 주혜양이 가운데 서 있어요. 이건 주인공이 주혜양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시찰도 같이 다니고 네. 뭐 한 게 뭐 후계자설에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김주혜 13살짜리하고 김정은하고 친한 모습, 얼굴 뽀를 비비는 모습이라든지 네. 저렇게 같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의 좀 관심을 좀 끌어서 후계자에 대한 포석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계속 국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폭압 정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딸을 동원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드러운 이미지와 더해서 후계자를 좀 염두에 두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오히려 눈길을 돌리려고 그래서 후계자가 김주혜예요라고 동네방네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같이 좀 짚어주셨어요. 곧 김주혜 양이 당 회의에 또 참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눈길 가는 소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혼자 사는 노인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라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의 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여기 볼까요?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일 때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면 지금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독 가구 혼자 사는 어르신들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이 안 되면 이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더불어서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볼까요? 탈모 건보 논란 그자 2030 탈모 바우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이 업무 관할인 거죠. 그런데 이건 어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뭘 검토를 하느냐 여기 볼까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2030에게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이걸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탈모도 이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괜찮을까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바우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탈모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아지죠. 그리고 건보 납부 금액도 수입을 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보 부담도 2030보다 40, 50, 60이 더 많이 부담을 하는데 왜 바우처는 2030만 주고 2030만 혜택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이거 실제 정책으로 실현화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한밤 제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제명.
한밤 긴급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강선우 의원이 저 자진 탈당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탈당한 지 불과 한 3시간 만에 어제 오후 8시에 민주당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바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박수현 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20시부터 21시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탈당을 했는데도 제명 조치를 했죠. 제명을 하게 되면 재입당 자체가 한 5년간 금지가 됩니다. 5년 뒤에도 재입당이 약속된 것도 아니고요. 그때 또 심사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였다,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창일 교수님. 근데 이게 사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세게 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탈당을 지난번 이춘석 의원의 경우도 그랬어요. 탈당하고 네. 난 다음에 또 징계를 해서 제명을 시켰거든요. 저기 그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제명이 됐다, 이게 탈당이 됐다 하더라도 네. 제명을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명을 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 사안 자체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죠. 오도가 돼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얘기잖아요. 2022년도에 이제 4월 21일 날 만나서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의 공관위 간사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탈당으로 그치면 그야말로 야당으로부터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제명을 해야지 제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당에서 그냥 이렇게 무마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이거 아주 이 어제가 휴일이잖아요. 1월 1일 날이 그렇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밤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윤리감찰단에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아마 제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 원내대표긴 합니다만 지금 또 나오는 게 총선 앞두고 20대 총선 앞두고 부인이 뭐 구의원으로부터 돈 받는데 돌려줬다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아직 제명까지 단정 내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당에서 그만큼 이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강선우 의원의 탈당으로 그냥 끝나게 되면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호하게 제명 결정을 휴일인데도 나와서 즉각적으로 내림으로써 사안이 중대한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다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강선우 의원이 어제 오후 5시에 자신의 SNS에 탈당합니다라고 올리긴 했습니다만 탈당 자체도 좀 의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제 오후 5시 9분에 올린 글이었어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12월 30일, 이건 1월 1일인 거죠. 이거는 바로 직전 날 밤 11시 30분이에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29일에도 또 뭐라고 했느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 진짜 안 받았어요.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29일에 31일에도 얘기를 했는데 31일에 이걸 얘기를 하고 대략 한 17시간 뒤에 갑자기 당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탈당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네. 아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밝혀야 했는데 갑자기 부담 안 주려고. 이때는 부담이 되는 걸 몰랐을까요? 본인이 우기다가 네. 당 차원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녹취록이 나온 지 사흘 만이잖아요. 어제 네. 심야에 1월 1일 날 휴일 날 어제 당 최고위원회들이 그 봉화마을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에 갔었어요. 그래서 밤 8시에 돌아와 가지고 휴일 날 최고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쵸. 녹취록 공개된 지 3일 만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 급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처음에는 돌려줬다고 하다가 네. 나중에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녹취록에 너무 뚜렷이 나타나잖아요. 1억 원 받은 게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한 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만약에 안 받았으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 대상감이죠. 세계적인 연극 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이 확산이 될 거다 해서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탈당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꼬르 자르기가 아니라 저는 김병기 일병 구하기라고 봐요. 이게 처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을 했잖아요. 네. 통화도 아니고 둘이 대화한 걸 녹음했어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는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 빨리 공천이 안 된다. 이실직고해라. 뭐 이런 돈 왜 받았느냐 했는데 가만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게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공천 안 된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 공천을 주고 그것도 또 단수 공천 주고 그 당시에는 1가구 1주택 아닌 사람은 당 자격이 없었거든요. 이분이 그 김경 시의원 후보가 5가구 상가 5개, 집 5개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하니까 도대체 김병기 의원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입장을 번복해서 단수 공천을 줬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로 산불이 커져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선우에서 산불을 막겠다, 네. 불을 막겠다, 뭐 그런 전략으로 다급하게 결정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휴일에 발빠르게 탈당에 이어 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결국 김병기 일병 구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선우 의원의 이 논란이 됐었던 공천원급 1억 원 수수 의혹 여기에 대화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같이 지금 등장을 하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 것까지는 그거인데 어쩌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도 잘 모르세요. 저한테 얘기했던 건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벌써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정말 못 도와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공유가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 의원님께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네. 지금 딱 등장인물이 둘이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은 지금 탈당에 이어 제명 조치가 됐고 그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뭐 징계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진즉의 윤리 감찰 지시가 들어갔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를 하셨으니까 그 당장 뭐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현정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사실 윤리심판원에 이거 보냅니다라고 결정을 한 게 12월 30일이었었죠. 근데 그때 그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현정 대변인도 박수현 대변인도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뭐 좀 더 알아보고 뭐 더 있으면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12월 30일에 했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내가 25일에 윤리감찰 요거 내가 지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 나온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심판원, 이건 심판원이에요. 법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징계를 아예 해달라고 요청을 넣었다라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최천일 교수님, 윤리감찰을 대변인들도 모두 아무도 모르게 25일 날 사전에 미리 비공개로 비밀리에 지시를 했고 해보니까 징계를 요청을 했잖아요. 또 어제. 그럼 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확실한 게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거든요. 감찰단에다가 이제 감찰 지시를 하고 네. 윤리심판원은 지금 말씀처럼 거의 법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에. 저기다가 징계를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당에서 지금 이 당의 지도부에서 뭔가 이게 김병기 의원도 이 사안, 이 의혹,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리심판은 이렇게 징계 요청 의결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김병기 의원은 보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감찰단 지시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감찰 지시를 했다고 이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정 네. 대표가.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도 약간 미심쩍은 게 많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녹취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저게 4월 21일 대화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4월 22일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그 김경 시의원 단수공천을 단수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저기 그리고 거기 또 저긴 잠깐 안 나왔던데 컷오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근데 컷오프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컷오프 유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공천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가 지금 퀘션 마크예요, 사실은. 저 정도 김병기 당시 간사가 굉장히 위의식을 느끼는 거야. 내가 들어버렸으니 어떡하냐, 이거. 빨리 돌려줘라. 이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미 보좌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공천이 된 걸로 봐서는 당에서 지금 아직 보도되지 않은 뭔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윤리심판원의 징계 요청을 의결하지 않죠, 최고위에서. 제가 볼 때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제 뭐 보호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공관위 전체와 공유를 했든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정보를 같이 하면 자신의 책임이 이제 면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윤리심판원 징계 요청 의결까지 전 최고위가 했다고 보는데 이건 뭐 조사를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이 상황에서 이 의혹에서 면제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에서 이 윤리심판원에 아예 징계를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모르는 다른 것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좀 당 차원에선 파악이 된 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이 강선우 의원과의 이 대화 내용,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인 거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선. 그런데 이 묵인 의혹 말고 본인의 공천원금 의혹도 수년 전 거가 다시 한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보죠. 김병기 부인의 3천만 원 전달, 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어제 거의 뭐 모든 언론사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탄원서냐 같이 보시죠. 이겁니다. 이거 같이 볼까요? 보면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무슨 구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김병기 의원의 이러한 부분, 뭐 부인의 업무, 이 부의장 업무 추진 및 카드 부당 사용에 대한 진정을 좀 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에 부인이 김병기 의원 댁에 방문해서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주었는데 사모가 부정 선물론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좀 적네요 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내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언제 뭐라고 하면서 얼마를 줬고 그때 뭐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라는 건데 여긴 지금 살짝 좀 잘려 있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2명의 전직 구의원이 다 이 탄원서를 지금 같이 쓴 거예요.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0년 설 명절 즈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아파트를 방문해서 부인한테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을 직접 전달을 했고 근데 이거를 설 명절 즈음에 줬는데 몇 달 지나서 6월에 부인이 딸 주라며 준 새우깡 한 봉지가 담긴 쇼핑백 안에 2천만 원 내가 준 게 그대로 담아서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게 한 구의원의 얘기인 거고요. 전직 구의원.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은 아까 저희가 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 연휴 때 500만 원을 전달했더니 사모가 구정 선물로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 너무 적어요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3월에 다시 한번 아파트로 가서 부인한테 1,000만 원, 500만 원 적다 해서 1,000 갖고 간 거죠. 1,000만 원 건넸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양이란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구의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와서 사모한테 말했던 돈 주세요 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근데 전달하고 얼마 지나서 6월에 다시 한번 이 지역구 집무실에서 1,000만 원을 또 돌려 받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입니다. 물론 여기 이런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탄원서 내용 다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 뭐 개인 구의원, 전직 구의원 A, B의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좀 구체적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뭐 조작했다고 보기는 네. 너무 구체적이죠. 예, 시, 일시, 방법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동작구 의원 그 A 씨는 2천만 원을 줬다가 나중에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 10,000원권으로 5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우깡 봉지에 담아서 했다는 거하고 네. 또 B 씨는 1,000만 원을 처음에는 구정 때 주니까 구정 선물로는 많고 정치 자금으로는 헌금은 너무 적어. 다음에 또 1,000만 원 주니까 그거 아직도 적네. 좀 더 가져와.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또 아니 그거라도 가져와 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 전달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고 또 보좌관이 또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은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저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저게 또 그 이재명 당 대표 있을 때 또 탄원서가 접수됐던 거거든요. 네. 또 이수진 전 동작구 의원이 그거를 당에 전달했는데 어떻게 우야무야되고 끝났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정치 자금 특검을 해야죠. 제대로 좀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코미디 같은 일 아니에요? 탈당계를 어제 저녁 8시 3분에 냈는데 탈당했으면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했어요. 저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말 강선 의원이 받은 1억 원이 정말 강선 의원이 꿀떡한 건지 아니면 김경 의원한테 돌려준 건지 아니면 김병기 의원하고 짬짬이 나눠 먹은 건지 저는 분명히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사안이 작지 않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뭐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까 탄원서 주요 내용 다시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정 선물로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 그래서 500이 적대서 1,000을 갖고 갔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사양을 했고 그래서 당분간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측근이 와서 그때 말했던 돈 줘라고 해서 다시 갖고 갔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 더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는 돈이 더 없었는지 1,000을 똑같이 갖다 줬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최창일 교수님 이게 지금 공천헌금으로 적다면 자꾸 돌려보내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돈을 받는 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처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고요. 돈이 왜 자꾸 적다고 하는 거냐? 누구랑 나누는 거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그렇고 네. 이제 총선거도 그렇고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자들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이 속된 말로 여의도 이제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네. 이 선거 때 지방선거 때는 어느 정도 책정된 금액이 있다. 이른바 저기서 그냥 공천 헌금이에요. 시의원은 얼마, 뭐 구의원은 얼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다 들은 네. 얘기죠. 어깨 넘고 들은 얘기들인데 저런 부분들이 지금 글쎄 아직 뭐 완전히 저 사실관계를 파악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의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뭐 구체적이라고 합니다만 소설도 쓰는데 뭐 구체적 얼마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또 김병기 의원 측 얘기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저런 거 쭉 이제 앞뒤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쭉 떠돌아다니던 얘기들 지방선거 때 그런 의원들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어쨌든 시의원, 네. 구의원, 공천에 말이죠. 그게 현실이라서
저게 과연 비단 저기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 받은 건 아직 뭐 전혀 없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건데 저기 강선우 의원에게만 해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워낙 들리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게 좀 재수가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이게 어떤 특정한 일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불거지면 이슈가 크게 되는 거고. 왜 과거에 그런 말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 교도소의 담장에 벽을 걷는 거다. 담장을. 재수가 좋으면 밖에 떨어지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 뭐 많이 들리던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좀 보니까 아니 구의원 A씨, B씨는 뭐가 또 잘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저 사람들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김병기 의원의 그런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 게 아닌지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자신도 나중에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쭉 느끼는 거는 우리 한국 정치에 저런 돈에 관련된 공천을 둘러싸고 오고 가는 이른바 공천 헌금으로 미화되어 있는 포장되는 저 부분을 어떻게든 저거를 이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완전히 근절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이걸 탄원서 낸 사람 본인도 사실 수사 대상인데 그럼 그 사람 또 왜 오픈을 한 거야? 왜 폭로를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여기서는 또 당사자들의 얘기는 주긴 주었는데 몇 달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줬지만 돌려받으면 김병기 원내대표 혹은 사모는 괜찮은 건지 준 사람은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돌려줬다라고 해서 아예 죄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받았을 당시에 이거를 이제 내가 이 정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바로 반환을 하면 죄가 되진 않지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놓고 어느 정도 묵혀놓고 있다가 뒤에 내가 문제가 될까봐 이제 반환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해서 뭐 지금 이게 없어지는 일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뭐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까지 있으면 뭐 뇌물죄 수술도 가능한 만큼 특히나 지금 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이제 저렇게 진술을 한 거라서 네. 진술 신빙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나아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증거를 또 입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구의원 CC가 뭐 이런 부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돈을 또 지급을 했다라는 말이 네.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돈이 전달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원서에 나오는 거는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돈을 받고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만약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는 몰랐어요. 아내가 혼자 한 겁니다. 난 전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내만 사실 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괜찮은 겁니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구의원들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죠. 줬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을 건넸을 때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특혜를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건넨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에서 또 믿을 수 없다라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전혀 몰랐다는 게 증거로서 다 증명이 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사실 다 열어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돈을 줬을 땐 그 행위의 주체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걸 모르고 돈을 받을 수 자체가 없는 구조가 아니었냐라는 취지의 얘기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탄원서에 아까 탄원서 다시 한번 보죠. 보면 이 탄원서 자체가 누구한테 썼냐면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당 대표 때 그때 대표님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4년 이 공관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부적절한 사람인데
김병기 의원이 이 공관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라는 취재 탄원서를 쓴 거거든요. 그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여라고 이수진 당시 그 동작의 의원이 당 대표실로 전달을 했는데 당 대표실로 갔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이 안 되고 돌아 김병기 의원이 오히려 이걸 입수를 했다라고 이수진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럼 이거는 대체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몰랐던 거냐? 아니면 실에서 이 줬는데 알고도 묵인을 한 거냐라는 문제까지 사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기 의원이 누가 봐도 친명계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했습니다. 간사가 뭡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은 외부에서 점잖으신 분들 모여서 그냥 앉아 계신 거고 간사가 공천을 다 하거든요. 강선호 의원이 왜 김병기 간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간사가 중요한 거죠. 돈은 1억을 먹었는데 공천 안 해주면은 김경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다니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또 지금 나온 게 금품수수 탄원서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당 대표 앞으로 탄원서가 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김병기 의원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탄원서가 김병기 의원한테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또 고소 고발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내부에 뭐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런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지 스스로 자원해서 뭐 수사로 경찰 수사로 제가 보기에는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1970년에 김지아 시인이 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사상계 폐간까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둑놈 5개가 있다고 국회의원, 뭐 고위 장성, 재벌들, 네. 뭐 군 장성, 재벌, 뭐 공무원들 해서 5개 도둑놈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도둑놈들은 56년 동안에 많이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그 1970년보다 더 나빠진 상태가 뭐냐면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벌개혁이니 노동개혁이니 다 급한데 더 급한 게 뭐냐? 정치개혁입니다. 지방선거 올 6월 달에 하는데 네. 지금도 어디서 주차장에서 돈거래 쇼핑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방자치제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고 또 인사합니다. 그 본전 뽑으려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범죄에 소굴이 된 이게 정치 개혁에 굉장히 급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6월에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도 사안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징계 요청도 하고 제명도 한 거겠죠. 근데 어제 한밤에 이 긴급하게 최고위를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지도부 오늘 누굴 만나느냐. 오늘 오후 2시 신년 인사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자리가 있죠. 여기에 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어떨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IQ가 한 자리야? 네. 너 금붕어 IQ야? 라는 말보다 더 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IQ가 한 자리야 무슨 얘기냐? IQ가 한 자리야. 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이해훈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총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얘기길래 그런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네. 저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도 너무 무서운 느낌이 지금 드는데 근데 여기 이 녹취가 공개가 되고 또 이해훈 후보자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그런 발언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또 관건은 최창일 교수님. 네. 일단 녹취도 공개가 이미 됐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반성합니다 해서 이 사안이 또 넘어갈 거냐 아니냐가 또 문제예요. 별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제 그 보좌관들에 대한 인턴 직원이라고 하는데 보좌진 뭐 통칭해서 네. 의원과 보좌진과의 그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상하 관계, 위계적 관계,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굳혀져 가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벌써 그런 게 이슈가 됐는데 또 이슈가 됐어요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의 경우는 뭐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된다. 낙마시키겠다는 이제 입장인데, 그때 계엄과 탄핵을 반대하고 말이죠. 계엄도 옹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게 나왔기 때문에 저 자체 하나만 나온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의미의 부정적 의미의 시너지 효과. 그럼 뭔가 다른 의혹이 더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 정계에서 떠든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것도 역시 다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다른 보좌진들의 얘기가 또 나온다면 여기서 그치고 또 다른 이슈가 덮고 이렇게 간다면 그냥 묻힐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보좌진의 얘기가 나와서 이와 유사한 그런 갑질에 해당하는 또 일상 상식적으로 저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금 발언이잖아요. 좀 본인이 인정했고 녹취로 나오는 건데 저와 유사한 얘기가 나오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칠지 또 다시 연쇄적으로 나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글쎄 좀 애매한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요만한 거라도 덧붙여지면 추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건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당 내에서도 뭔가 의견이 분분한 걸로 보입니다. 장철민 의원 어제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해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합니다.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갑질입니다. 그러니 후보자 즉시 사퇴하십시오. 장철민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사퇴하라는 글을 또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올렸느냐. 내가 이해운 후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듭 사과드리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그 누가 이해운한테 돌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옹호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내부에서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이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또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이해운 갑질 논란의 청문회 전 낙마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보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지금 이 후보자를 청문회 전에 낙마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 사적인 대화 태도까지 다 사전에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판단을 받게 될 사안이다. 청문회 좀 봅시다라는 입장인 거죠. 윤영걸 대표님. 네. 청문회에 나와서 이해운 후보자가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이 사안이 납득이 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보다도 앞으로 더 나올 사안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역시나 뭐가 더 나올 거라는데 좀 방점이 저는 있는 뭐 건가요? 나올 거로 봅니다. 워낙 뭐 여의도에서 유명했잖아요. 갑질 의원으로 유명했고 어제 저는 1월 1일 날 집에서 떡국 먹다가 저 녹음 테이프 들고 살에 걸려서 네. 목에 걸려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새해 괜찮으시죠? 네. 1월 1일부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내 상사였으면은 나는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나 내용이나 저럴 수가 없죠. 그 대상이 우선 저런 막말을 한 대상이 인턴 직원 아니에요. 이제 대학 졸업반이나 이제 초년생들, 자식이나 조카 같은 애들한테 저렇게 심한 말을 했고 또 할 내용이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언론 보도에 자기 이름 나왔는데 왜 검색을 제대로 안 했나. 그냥 뭐 좀 해라 한 정도면 되는데 저렇게 할 정도인가.
그리고 막말 내용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가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뭐 더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죠. 뭐 KDI 연구원 있었고 예산을 집행해 본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내년에 올해 724조나 되는데 포퓰리즘 예산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앞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타협적인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 또 저렇게 막말을 저런 한테 하는데 저는 뭐 바로 나가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탕평이라는 소득은 얻을 건 다 얻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치지는 않는데 이대로 가다가 청문회 전후로 해서 뭐 추가로 나오면은 그때 사퇴시킬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중에 개인 의견으로 지금 뭐 여의도에 뭐 유명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도는 얘기들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만약에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기서 뭔가 하나가 더 나오면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 낙마라는 얘기가 정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과 동시에 사실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이해운 후보자 정권 초부터 다 이 인재풀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총리감으로 얘기가 있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청와대에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안한 바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총리직 제안 안 했다는 청, 유승민 대선 때 여기서 말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분한테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이 대표 뜻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거듭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유 전 대표 측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번엔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나와서 내가 문자도 받았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이재명입니다. 통화를 원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탄핵도 되기 전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내가 웃음이 나더라 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내가 받아서 문자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승민 지금 전 대표의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네. 거짓말 같지 않아 보이긴 해요. 여러 말하는 그 태도라든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거짓말로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근데 또 청와대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또 신문자가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뭐 이거를 뭐 진위 공방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있었다 없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문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렇다고 뭐 이수민 의원이 뭐 문자를 보여주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수사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위 공방의 차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요한 그거죠. 그때 2월 달이면 이제 4월 4일 날 탄핵이 됐으니까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거의 뭐 이제 인용이라고 생각했겠죠. 탄핵이 인용된다고 봤던 상황이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도 보수적인 개혁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아마 외연 확장 차원에서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근데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그게 싫었겠죠.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얘기한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와서 저게 정치적인 어떤 제안 같은 거였잖아요.
성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와서 저걸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신중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굳이 이제 와서 또 이걸 왜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어제 김현정 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 말고도 이 조간과 인터뷰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유승민, 이 통합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당대 당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기용은 보수를 더 오른쪽으로 밀면서 민주당 정권이 중도 보수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진정성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아니 왜 진정성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린 제안을 안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보수 인사의 기용이 보수 통합으로는 보수 쪽에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참을 만큼 참았다. 누가 뭘 참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세훈, 장동혁 면전에서 당 지도부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해야 됩니다라고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면전에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 왜 기다리다 그럼 왜 더 기다리지 않고 왜 더 참지 않고 지금 얘기한 거냐? 지금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1월 1일 이 신년 새해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신년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오세훈, 김민석 33, 오세훈 30.4, 그리고 정원호, 오세훈 30.4, 30.9, 박주민, 오세훈 31.5, 30.2, 중앙일보도 34, 37, 31, 40, MBC 34, 36, 34, 37, JTBC 39, 38, 35, 37.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진행이 됐는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누가 나와도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 해석은 윤영걸 대표님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으로 인한 이런 이 지지율 하락이 내 여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서울시장도 안 되겠어요라는 얘기로 지금 사실 보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런 화가 날 만하죠. 지난 해만 해도 그 12.3 계엄 1주년 전만 해도 네.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신년 여론조사에 밀리는 거로 나왔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겠어요? 12.3 비상계엄 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하고 앞으로 개혁, 포용, 먹고 사는 문제 이쪽으로 가겠다고 진정성을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어제는 선문답 같은 소리 했죠. 당이 정말 중요한 거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건 들으나 마나 한 소리고 하나 마나 한 소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12.3 비상계엄하고도 절연을 못하고 아직도 윤어게인이냐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거 없는데 상권 분립도 무너지고 뭐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포퓰리즘 예산 풀기 경제나 모든 게 엉망이라는 비판이 많은데도 지금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42% 지지율이 나오고 41을 뒤집으면 24잖아요. 국민의힘 24예요. 거의 절반. 민주당이 못하는데도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국민의힘 싫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제가 보기에는 와해됐거나 하룻밤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바뀌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카톡방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6월 지방선거에서 영남 자민련 된다. 민주당은 일본처럼 자민당 된다. 영구 집권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억울할 만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좀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닙니다. 전장의 장수들은 피가 마르는데 후방에서 훈수를 두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해찬 지금 여연 부원장이죠.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왜 대선 주자 지지율은 바닥인 건지 자기 성찰부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본인으로 인해서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로 또 하긴 해요. 최 교수님. 전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장해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입니까? 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자기 정치라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면 정치인 자격 없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거는 자신이 이제 이른바 극우 진영에서 나름의 이제 정체성과 입지를 더 확고히 함으로써 일단 그 내부에서라도 자기 입지를 다지려 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게 지금 뭐가 피가 마릅니까? 일단 당이 바뀌어야지 뭐 피가 마르든 피가 젖어지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경원 의원 아마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지지받아가지고 서울시장 후보 대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도 똑똑한 사람일 텐데 저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뭘 흔들긴 뭘 흔들니까 지금. 당대표가 당을 흔들고 있다고요 지금. 당대표가 지금 보수 진영을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보수 진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 정확히 맞는 거죠. 일반 상식과 합리와 보편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경원 의원과 지금 장해찬 부원장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에서 국민의힘의 한계가 너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간 말이죠. 아까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2018년 지방선거 아마 그대로 재연될 겁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엄청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인물 바람 구도 얘기하는데 이 인물 바람 구도가 아니라 구도에서 당이 완전히 이 선거를 지금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전 두 사람의 말은 완전히 틀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장에서 장수들은 피가 마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피 마르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지 않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당장 어제만 해도 오세훈 시장 이 새해 첫날이라 현충원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났죠.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새해에 항상 시장과 이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이제 현충원 참배를 가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거죠. 근데 특별히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 이거 같이 좀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 캡션이 뭐라고 적혔느냐? 새해 누가 복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새해 6월 3일이면 누가 복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 복을 받을지 아직 한 5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죠. 5개월간 누가 복 받을지 유권자, 시민들이 지금 찬찬히 좀 보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침 또 오늘 국민의힘 사실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신년 인사회를 주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일단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알려왔는데 실제 또 참석까지 가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서해 피격 항소의 이견이 지금 있다. 때문에 대장동 사태 내용이 재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하시나요? 서해 공무원이 바다 위에서 계속 있다가 결국 피격돼서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근데 관련해서 그게 이 사건 자체를 사실상 당시에 뭐 국정원장, 뭐 국방부 장관 등등이 다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얼마 전에 12월 26일에 1심이 나왔습니다. 1심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보시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세 사람이 다 기소가 됐는데 위법하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1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고 이걸 항소를 할지 말지는 일주일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게 오늘 1월 2일 자정까지 항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항소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검찰이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당시 이 무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한 3일, 4일 지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감찰권의 남용이라든가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못이 이루어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또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들어보셨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공개석상에서 이거는 조작 기소라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1심이 세 사람이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전원 무죄가 나오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땐 항소를 검찰에서 통상합니까? 안 합니까? 통상적으로는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의도 자체가 이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이제 다투지 않고 고의 여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아마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1심에서 이게 다 전체 무죄가 나오는데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면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통상 검찰은 받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들으셨죠?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건 조작 기소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 네. 서해 사건 항소된 항명, 포기된 조작 기소자인 검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딜레마에 빠진 검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의 이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이 관할 지검장이 어쨌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검토를 해봐라는 취지로 내려갔다라고 하니까 일단 지휘부에서는 지금 항소를 안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근데 수사를 했던 이 검찰들은 이게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항소를 의견을 올렸다가 이제 뒤에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에서 그런 이제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됐어가지고 항소 포기가 됐는데 이 사건도 지금 그 이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지금 어쨌든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조심스럽지만 그 지휘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했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또 한 번 항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근데 이제 통상의 그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 게 맞는데 네. 본인들이 이제 해왔던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딜레마에 본인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해도 문제고 네. 항소를 포기해도 문제인 그런 결과가 된 거라서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자정까지인데 아마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후폭풍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죠. 항소를 할지, 검찰이 항소를 할지 말지의 여부의 결정은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딱 하루인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최천일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항소 포기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총리가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총리가 법무장관한테 사실상 지시한 건데 저 지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했으면 난 거예요 차라리.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시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만 저건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네. 뭐 거의 뭐 검찰로 볼 때는 저 부분을 오늘 자정까지 얼마 시간도 안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 검찰 항소 못할 겁니다 아마. 네. 총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거슬러서 다시 항소를 하는 결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정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검찰의 최종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해에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